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69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이 낳은 인파이터, 테크니션, 또 아웃복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첫 순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인파이터 쪽의 얘기를 하면서 일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웃복서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역시 그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복싱 토크의 맏형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토바 서준환 님도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첫 선을 보여주신 그 구본정 님도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파이터는 사실 그 국내 선수들의 명복서들의 한 60-70%가 거의 인파이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참 그 많은 숫자를 다뤘던 것 같은데, 저희가 녹음 전에도 얘기를 사석에서 나눴지만 아웃복서를 꼽는 데는 사실 조금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0명을 저도 다 채우질 못했고, 또 10명을 다 그 못 채우신 분들이 여기 또 계십니다.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구본정님부터 한번 얘기 들려주시죠. 아웃복서는 서강일, 김태호, 홍수환, 염동균, 김상현, 이승훈, 김용강, 이용훈, 최재원, 조인주 선수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10명을 다 맞춰서 뽑으셨네요. 자, 코토바님께서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저는 우선 그 제가 아웃복서 그 기준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 사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스텝 및 푸트워크가 좋고 스피드, 포인트 득점력, 기술적인 전략 전술 구사, 디펜스가 좋고 공격에 앞서 방어를 염두에 두고 원투가 예리한 선수가 이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근데 아웃복서는 꼽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서 우리가 복싱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가 이게 이 기술 위주의 포인트 득점력을 앞세운 거는 복서가 아니라는 조금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 풍토상. 과거에 그랬죠. 예, 그래서 아마 의외로 그래서 한국에서 테크니션은 굉장히 떠오르는 선수가 많은데 아웃복서로 분류해야 할 선수가 누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5명밖에 꼽지를 못했는데 김용강, 김태호, 최재원, 염동균, 김지원 이제 이렇게 꼽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김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우스포 테크니션에 더 걸맞지 않았나 싶지만 이 워낙에 좀 아웃복스 떠오르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김지원 선수가 그 서성인 선수의 챔피언 그 저 도전전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파이팅을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아마 그 국가대표 시절에 다져진 푸트워크나 이 원투를 통한 이렇게 사정거리 유지,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어떤 타점 등을 통해서 아웃복서에 부합하는 요소가 이제 많다 싶었고, 이 중에서 한국이 낳은 아웃복서라는 명칭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김용강 선수 같아요. 근데 이 김용강 선수 그 마지막 세계도전전을 보니까 그게 이제 일본 중계판으로 봤는데, 거기서 조 고이즈미상이 김용강 선수마저도 자기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웃복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아웃복서가 상대 선수가 펀치를 날린다고 맞받아치면서 타격전을 불사하는 아웃복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도, 저거는 이제 한국형 복서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한국에서 아웃복서는 굉장히 생소한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10명을 못 채웠어요. 저는 그 지난 시간에 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염동균 선수의 2기, 초창기는 뭐 아웃복서라고 볼 수가 없었고, 김지원 선수의 1기, 그 챔피언 되기 이전에, 그리고 조인주, 또 김용강, 최재원, 박찬목, 오영세, 그리고 정민호 선수가 지금 복싱엠의 한국 챔피언이면서 WBC 아시아 챔피언인데 정말 대단한 아웃복서입니다. 아마 이 선수 경기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스타일을 잘만 살리면 정말 그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웃복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저는 그 가장 이 중에 아웃복싱이 잘 국내에서 그 잘하는 선수를 꼽자면 조인주 선수를 꼽고 싶어요. 전형적인 아웃복서. 네. 전형적인 아웃복서죠. 저는 그렇게 뽑아왔습니다. 임준배 의원님은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저는 아웃복서도 외모로 뽑았어요. 좀 슬림하고 좀 미남형에 좀 맞는 거를 좀 싫어하고 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이니만큼 이제 신춘교 선수가 아주 전형적인 아웃복서였는데 이 선수는 좀 사실 오래됐고 뭐 사실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뭐 실제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전형적인 그 칸가루 복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또 나이에 맞게 옛날 얘기를 하면 이한산호 선수도 이제 아웃복서 중량급이지만 아웃복서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뽑은 뭐 아웃복서는 중복이 되지만 김용광 선수 그다음에 저는 이제 김상현 선수도 이제 그 전체적인 스타일은 아웃복서로 보고 싶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다음 박찬영 선수 그다음 변정일 그다음에 조인주 선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아웃복서 하면 또 이 서강래 선수는 어떻게 보면 테크니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스타일은 이제 아웃복싱을 물론 이제 에르로드 시합 같은 경우는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걸 보이지만 뭐 기본적인 스타일은 아웃복싱으로 봐야 되고 이창길 선수도 또 제 세대는 또 아주 아웃복싱의 귀재였고 그다음에 이제 신희섭 선수도 뭐 아웃복서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최재훈 선수도 테크니션 아웃복서지만 기본적인 이제 어떤 폼은 아웃복서로 보고 그 외에는 아까 뭐 지금도 얘기했지만 염동균 선수의 2기 세계 챔피언 시절 그 다음에 이제 키는 작지만 그 체형하고는 전혀 틀리게 완전히 아웃복싱을 한 선수가 이제 7, 80년대 김영식 선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 반탄급 챔피언을 하고 동양 주니어 반탄급 챔피언이었죠. OPPF. 그렇죠. 세계 2위까지.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그 신장은 작지만 전형적인 아웃복서였고 또 장태일 선수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현치 선수도 기본적인 물론 이제 빌라폴로하고 할 때는 계속 프레셔를 걸지만 뭐 기본적인 스타일은 이제 아웃복싱 아마추어 오랜 캐리어의 아마추어의 바탕을 둔 아웃복서라고 봐야 되고 그 외에 정말 아웃복싱 뭐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박인규 선수가 이제 아주 그 아마추어 그 아웃복싱의 어떤 테크닉에 기반을 둔 아주 전형적인 아웃복싱. 지난 시간에 이제 못다핀 유망주 편에서 네. 박인교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네.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박찬목 선수도 뭐 완전한 아웃복서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태호 선수도 아웃복서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여러 명 걸었는데 그 중에 딱 10명을 뽑자면 뭐 김용광, 김상현, 박찬영, 변정일, 조인주, 서강일, 이창길, 신희섭, 최재원 정도 뽑고 그 뒤로 이제 김영식이나 장태일 선수, 박인규 선수가 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아웃복서에는 테크니션하고 좀 중복이 되고 홍수환 선수도 기본적인 스타일은 아웃복싱이지만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코타이전이나 뭐 그 사무라 2차전도 그렇고 카라스키아전도 그렇고 테크니션으로 봐야죠. 그 몰고 들어갈 때 보면 근데 외모로 보면 아웃복싱이요. 아웃복서죠.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좀 외모로 보고 아웃복서를 뽑았어요. 그래서 서강일 선수를 뭐 보면은 인파이터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리고 뭐 신희섭 선수도 뭐 아주 극하게 인파이터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창길 선수도 뭐 아웃복서 전형적인 아웃복서였고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김태식 선수 전에는 오히려 그 아웃복서들이 탑 레벨이 아웃복서들이 좀 주류를 이뤘어요.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스타일 따지면 그 원투 잽에 이은 그 원투를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후커보다는 그 아웃복 스트레이트 위주 선수들이 대성을 많이 했고 스타일 자체도 그런 선수들이 많았죠. 그게 이제 아마추어에서 넘어온 거에 좀 또 영향도 있죠.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 당시에는 프로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아마추어의 그 자기가 뭐 아주 그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상비군 출신이라든지 아마 경력을 갖고 프로를 도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잽 위주의 공격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아웃복서가 많았죠. 갑자기 얘기 듣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고생근 선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생근 선수는 테크니션으로 봐야죠. 들어갈 땐 들어가니까. 근데 외모로 보면 아웃복서죠. 그 외모라는 것이 이제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체형이라든지. 그러니까 김상우 선수가 아웃복서 같지는 않잖아요. 오용호 선수가 아웃복서 체형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복싱이라는 게 아웃복서라 그래서 찬스가 있는 데서 계속 돌진 않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합을 이끌어가는 폼이 이제 계속 들어가는 쪽이냐 아니면 좀 돌면서 기회를 보는 쪽이냐 뭐 그런 쪽으로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형이나 외모로 나누어지게 되네요. 그 지난 시간에 인파이터를 얘기하면서 박영균 선수의 업셋을 좀 비중 있게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아웃복서 중에서는 박찬목 선수도 이쪽 그 아웃복서의 바운더리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그 선수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인 조인주 선수와 함께 아마 정말로 전형적인 아웃복서죠. 그렇죠. 근데 이 박영균 선수와 박찬목 선수가 또 한 소속이었다는 거. 그렇죠. 참 그런 것도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근데 박찬목 선수와 에스파라고사 선수의 이제 경기는 90년도 때 잠깐 리와인드를 하긴 했었는데 우리 코토바님과 구원정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좀 말씀하시죠. 박찬목 선수가 동양 타이틀을 이제 신왕 출신이 이제 박병수 선수한테 이기고 이제 챔피언이 될 때도 사실 비슷한 내용으로 이긴 거라고 봤는데요. 근데 좀 뭐 민속 씨름이다 막 경기 악평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선수 스타일이니까 본인이 이제 아웃복싱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요즘 세대였으면은 좀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 워낙에 또 많이 질타를 받아서 본인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막 생각은 들고요. 시합 내용은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뭐 졸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홈링 판정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할 수도 있는. 예. 뭐 확실히 이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맞은 것도 별로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점수 차이도 별로 안 났잖아요. 네. 그렇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점수 매기기 힘들었을 한 점에서 이제 뭐 한 부심 한 5점 차이 줬는데 젖지가 점수 매기기 참 힘든 시합이 그런 시합이에요. 이거 이쪽을 줄 수도 없고 갈르긴 갈라야 되는데 뭐 이쪽을 주자니 정타가 별로 네. 서로 없었기 때문에 딱히 한 것도 없고 이쪽을 주자니 그렇고 뭐 그런 좀 만일 그때 판정이 박찬목 선수가 홈링에서 이긴 걸로 나왔다면 백종건 선수와 라크바 시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백종건 선수가 그거보단- 더 훨씬 그거보단 덜하죠. 편파였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그거랑은 많이 다르다고. 아니 사실 박찬목 선수가 좀 그렇게 해서 욕을 먹었지만 에스파라고사도 한 게 없으니까 때린 거. 그 백종건 선수, 라커바 선수는 백종건 선수가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뭐 에스파라고사도 별로 때린 게 없어요. 근데 코토바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판정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욕은 경기 먹었겠지. 예, 그러니까 경기 내용 외에도 흐름. 프로복싱에서는 예, 흐름도 중요하고 그 챔피언의 네임 밸류도 굉장히 그 이제 그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판정이 그렇게 뒤집어서 나왔다는 건 상상이 안 가고 실제 경기 내용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경기 내용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라는 걸 전제하고 경기 내용으로 보면 지루한 범전인데 이거를 이제 박찬목 선수 시각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대단히 선전한 경기고 작전이 먹힌 거죠. 그렇죠. 네, 작전이 먹힌 먹혀서 에스파라고사한테 거의 한 대도 맞지 않고 여태까지 에스파라고사가 그 전까지 마우리시오 파스트라나의 그 무승부를 빼놓고 전체 우승을 달리던 그 P2P라고 그러나요? 네. P4, 파운드 거기서 그 1, 2위를 다투는 페더급 최강자라고 얘기됐던 챔피언인데 그런 선수한테 기술적으로 한 대도 안 맞고 12라운드를 버텨서 판정으로 경기 내용을 넘길 수 있었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어떤 도전자의 작전과 스타일이 먹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대도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한 대도 못 때렸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게 문제인데 에스파라고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고전네. 예, 굉장히 뭐 조전이죠. 악정 예, 고투를 네임 한 밸류에 거죠. 걸맞지 않은 뭐 만약에 그 경기가 이 베네수엘라에 중계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토마토가 막 날아오고 그랬을 것 같은 귀국길에 이제 그랬을 경기인데 그 당시 이제 저는 왜 그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혹평이 나왔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경기 이렇게 흐름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임재근 에디 가조나
혹은 최문진, 조이 올리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작전은 먹혀 들어갔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최문진이나 임재근 선수는 아예 자기가 그 의도한 대로 그렇죠. 하지를 못했는데 이건 챔피언이 갖고 논 거죠. 어쨌든 이제 박찬목 선수는 그 에스파라고스의 공격을 봉쇄는 했는데 문제는 그리고 자기도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됐고 그렇게까지 욕먹을 시합은 아닌데 그 당시 정서가 네. 비싼 돈 들여가서 세계 챔피언 불러와서 이제 그렇죠. 그 속된 말로 그따위로 시합하면은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 비난을 하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싱이라고 하면은 이게 두 선수가 있을 때 클런치나 홀딩 상황이 아니면 치고 받아야 되는데 클런치가 홀딩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도 박찬목 선수 붙잡아 버려요. 접근전이 있으면 붙잡고 떨어지면은 링 외곽을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파라고사는 뭐 초반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에라 말아라 나중에는 그냥 에라 말아라 사실상 경기를 포기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아예 그냥 접근할 의도를 않고 이렇게 붙으면 굉장히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에스파라고선 대신 그랬겠죠. 뭐 내가 뭐 시합은 안 풀리지만 이래가지고 지진 않을 거니까 뭐 이렇겠죠. 그러니까 너도 뭐 때리는 거 없으니까 내가 뭐 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유 나도 그냥 말렌다 뭐 이런. 근데 에스파라고 입장에서 아찔했던 게 그렇게 방심했지만 막상 채점 결과를 까고 보니까 의외로 근소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파라고사는 참 우리나라가 희한한 나라겠어요. 그 싸웠던 두 선수가 아주 극명하게 틀린 스타일에 얼마나 질렸으면 은퇴를 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당황되고 또 이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당황되고 그러니까 계속 에스파라고스가 박찬목 시합도 그렇고 박영균 시합도 그렇고 계속 좀 황당한 표정, 약간 네. 뭐 놀래는 표정, 당황하는 표정. 아니 나중엔 막 신경질을 네. 부리더라니까 막 이렇게 엎어 맺히고 막 심판한테 이렇게 경기를 해도 되는 거냐고 아니하고 근데 박영균 선수의 시합은 또 다른 몸싸움을 겪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항상 박영균 선수 머리가 자기 턱 밑에 있었으니까 그냥 받고 들어오니까 그것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박찬목 선수 같은 스타일이 한 20년쯤 뒤, 뭐 2010년대 그럴 때 선수 생활을 많이 했다면 근데 좀 더 팬들로부터도 좀 많은 호응을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싶기도 조금 더 해요. 공격성이 가미되면 고급 복싱이라고 그랬겠죠. 근데 공격력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이거 동양타트 방어전도 뭐 잘 싸워서 그거라기보단 서로 안 때려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최재훈 선수 정도의 리딩 펀치와 원투 구사는 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든 안 맞든 상대의 안면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피디한 이제 좌우 연타 공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박찬목 선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파이팅할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이 좀 틀리지만 이제 세계에 보면 이제 그 우리 김지훈 선수가 했던 그 미겔 바스케스 IBF 라이트급 챔피언 그 선수도 그냥 어떤 시합 보면은 거의 손이 안 나오고 그냥 자기 할 바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 다음에 WBO 크루저급 챔피언 했던 그 조니 넬슨이라고 영국 선수 있어요. 흑인 선수. 그 선수도 어떤 시합 보면 정말 한 대도 안 때리고 한 대도 안 맞는 시합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조니 넬슨 시합도 정말 그 박찬목 선수와 약간 결은 틀리지만 그런 스타일인데 조니 넬슨은 무서울 땐 조니 굉장히 무서워요. 넬슨은 이제 뭐 그 누굽니까 그 영국 그 강타자 누구지 흑인 그 5회 케어릭일 때 보면 또 무섭게 공격을 하는데 안 된다 싶은 시합은 정말 그 아주 그 정말 공격을 안 하고 우리 그 WBC 심판 중에 이제 그 벨기에 선배가 있어요. 그 양반이 그 카르로스 데레온하고 조니 넬슨 그 시합에 주심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하도 지루해서 쉬어봤는데 조니 넬슨이 2대 때리고 데레온이 3대 때렸다 그러더라고 시합 내내. 그래서 그게 무승부가 났나 아마 그랬는데 하여간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선수가 가끔 있는데 박찬목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스타일이었죠. 자, 그러니까 움베르토 곤잘레스하고 마이클 카발이 3차전까지 했는데 1차전에서는 맞불을 놨다가 움베르토 곤잘레스가 7회 역전 KO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웃복싱 하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2, 3차전은 완전히 복스아웃으로 네. 돌아서 2대0 뭐 이렇게 네. 판정승을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지금 분분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재미없고. 예, 그건 뭐 한국 복싱 팬 굉장히 그 분노하죠. 그 비난하고 그 움베르토 곤잘레스의 그 야근 복싱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프로 복싱이니까 이거는 승부가 우선이고 이겨야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맞불을 놨을 때 안 됐을 때 그렇게 돌아서 이길 수 있는 것도 그상 선수의 능력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사실 그 아웃복서가 그
어떤 좀 네임밸류가 있는 경기에서 이겼을 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건 헤글러와 레너드 경기예요. 그렇죠. 여기 레너드가 이제 그렇죠. 아웃박스를 해서 이제 승리한 시합은 지금도 계속 댓글이 달립니다. 그 경기 영상에. 그리고 좀 안 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싸우세요. 댓글 다시면서. 아니 그리고 그만 곤잘레스는 흥미가 있다는 얘기. 그렇죠. 곤잘레스는 뭐 전형적인 파이터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어루 시합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완전히 그 돌죠. 아 예. 안 대주죠. 그리고 뭐 카발 2차전, 3차전은 오죽하면 그렇게 그 키에 아웃복싱을 했겠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1차전에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지. 잘못 들어가서 맞으면 또 하니까 뭐 일단은 이기고 보자는 쪽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분류하는 게 체형이나 외모로 했는데 곤잘레스가 아웃복싱 하니까 욕 먹고 웃기잖아. 들어가야지. 오죽하면 뭐 그랬겠냐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합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이제 재미없죠. 재미없고. 보기엔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웃복서는 그래도 시합 자체가 아웃복서임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던 거는 뭐 최재훈 선수라든지 뭐 전 김용광 선수 시합 김용광 참 아, 재밌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타이틀 매치는 항상 그 언더독인데 다 업셋이라고 하는데 김용광 선수가 치탈라타 이긴 것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없애셨죠. 그래서 그것도 그 치탈라타가 뭐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고 김용광 선수가 치탈라타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의 완승을 거뒀죠. 그래서 아, 예. 물론 뭐 시합 후에 치탈라타가 뭐 연습 부족이고 맨날 뭐 나이트클럽 가서 놀아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항상 패자의 변은 뭐 그런 거고. 그게 일축된 것이 김용광 선수가 1년 뒤에 태국에 가서 재전을 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긴 경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긴 경기라고 네, 있다고 네. 봤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서강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료가 많이 안 남아서 그렇지만 아웃복싱에 굉장한 귀재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원로들은 테크니션 하면은 물론 뭐 여러 선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테크니션 아웃복서는 서강민 선수를 꼽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리 나이 때만 돼도 별로 자료도 못 보고 이제 뭐 서적을 통해서나 이제 그런 걸로 봐서 그러는데 그 전적을 보면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미국이고 필리핀이고 가서 뭐 승리도 많이 거두고 하지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는 타이틀은 한국 타이틀마저도 못 땄었던 무관이죠. 무관의 제왕이었고 그 조인주 선수도 좀 보면 좀 뭐 지루하긴 했지만 정말 그 아웃복싱의 귀재였죠. 달인이죠, 네, 달인. 네. 조인주 선수는 정말 그 아웃복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의 임팩트는 좀 없었는데, 근데 또 사행무라콧 같이 원펀치로 KO가 나는 그런 경기는 또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날로사와의 경기는 1, 2차전 모두 또 사실 국내라 이겼지 졌다고 평가하시는 팬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2차전은 안 그런 것 같고 1차전은 뭐 내가 보기 따라서 좀 틀리니까. 그리고 페날로사야말로 정말 한국 일본에서 그 판정에 좀 많이 울어야 했던 적이죠. 가와시마 시합도 독고야 또 홍창수와의 시합도 좀 판정에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아웃복서 중에는 시합을 재밌게 했던 거는 뭐 자꾸 이제 반복되면 이창길 선수 시합이 참 재밌었어요. 특히 이제 동양 정도 레벨에서는 KO도 많이 끌어냈고 아웃복싱이 이제 기본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뭐 러싱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원투 터지면은 뭐 일본 선수들은 거의 동해 타이틀 매치는 거의 KO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 원투가 좀 기가 막혔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신일섭 선수도 뭐 아웃복싱의 귀재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저는 신인섭 선수를 결국 분류를 못했어요. 테크니션으로 넣어야 되나 아웃복서로 넣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아웃복서와 테크니션을 믹스한 그 선수로 신인섭 선수랑 이상호 선수 두 선수를 넣었는데 아웃복서로만 보기도 좀 애매하고. 신희섭 선수는 조금 그 복싱 스타일이 좀 변하지 않았나요? 오소독스죠. 그러니까 시합 따라 상황 따라 좀 틀리고. 그러니까 그 저기 이렇게 체형도 얄쌍하고 지금 준배 형님 말씀하신 아웃복서의 전형적인 어떤 체형인데 그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스피드 위주의 또 빠른 푸트워크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힘이 붙고 KO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또 그래서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약간 복싱 스타일이 변했는데 그러니까 신희섭 선수가 초창기에 들었던 게 정말 테크닉도 좋은데 파워가 부족하다. 세계 무대는 어려울 것이다. 그랬죠. 그런 게 많으니까 아마 지금 코도바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파워업 쪽으로 좀 훈련을 하다 보니까 꼭 뭐 누구든지 주먹에 자신 있으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런 적이고 근데
맷집이 이제 신희섭 선수 항상 좀 문제가 됐고. 그리고 총 전적도 신희섭 선수가 링 캐리어가 37승 중에 무려 22KO, 그러니까 20KO 이상의 한국 복서가 드문데 그 중에 한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KO가 굉장히 또 이기면 KO가 많이 나왔고, 이제 지금 준배 형님 말씀에 초반에는 링 캐리어 초반에는 이제 주로 판정승이 많았고, 네. 그래서 파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승훈 선수도 이제 그랬고. 저런 전적은 어떻게 외지? 그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패착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시아르하고 경기를 했을 때 신희섭 선수가 자기 어떤 파워 부족이나 이게 부족해서 부딪혔을 때 그 파워에서 밀린다라는 게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였다면은 중간에 그렇게 복싱 스타일이 변했어도 초심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링사이드를 돌거나 그랬으면은 오히려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시아르 싶은데. 시합은 너무 경황 없이 당해가지고 뭐 아웃복싱을 하고 뭐 작전을 세우기도 전에 큰 걸 맞아가지고. 그렇긴 하죠. 네. 저는 그 오버랩 되는 게 신희섭 선수 라시아르 경기랑 그 최재원 선수랑 바스케스 경기. 그렇죠. 그 두 개가 정말 그렇게 비슷하게 오버랩이 돼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기량을 가진 국내 선수들인데 전형적인 슬러거한테 그냥 그렇죠. 경험- 맷집은 별로 없고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또 라시아르나 바스케스가 빠른 스타일의 유형도 아닌데 그냥 툭 던지는 주먹을 그 빠른 그 복서들이 맞고 그냥 떨어졌다는 것이 조금 불가사의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신희섭 선수가 1라운드 공이 울리자마자 나가서 라시아르는 탐색 모드였는데 신희섭 선수가 먼저 라이트 잽을 막 던지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좀 불길하더라고요. 왜냐면 라시아르가 어떤 한 방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서 자기가 접근전을 할 의사를 보인다라는 거는 이 붙었을 때 그 치고박는 걸 불사하겠다라는. 근데 그만큼 저기 파이팅에 신희섭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스포츠 언론에서도 그걸 패착게 한 원인으로 지적을 하더. 그러고 나서 바로 라이트 훅이 나오는데 그걸 뭐 못 피하고 그 스피드 좋은 신희섭 선수가 턱에 맞고 그냥 넘어지면서 경기는 사실상 거기서 끝났죠. 근데 예. 사실 플라이급에서 라시아르 원펀치는 역대급이니까.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경기가 7월 17일에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불과 2달 전에 5월 5일 날 일본에서 호주미 슈이치를 이제 그렇죠. 2회 KO를 시키는데 비슷하게 그것도 거의 2회 잡죠 그냥. 예, 그냥 호주미 스타일이 거의 신희섭 선수의 스타일과 비슷해요. 비슷하죠. 경기 네, 비슷했어요. 경기 양상도 그 공포스러운 주먹 후커라는 걸 아마 신희섭 선수 진영에서 알았을 텐데 왜 초반부터 그렇게 정면 승부를 예. 택했는지 정면 승부는 아니고 일단 약간 기선제압하고 이제 나름 작전을 세웠을 텐데 너무 빨리 맞았죠. 근데 큰 저도 거를. 느끼기에는 신희섭 선수가 애초에 이 경기를 이렇게 좀 뭐 탐색전을 가져가면서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승부를 보려고 그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라운드에 나오면서부터 상당히 자신감이 우리는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너무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 못하고 그냥 어이없이 끝나고. 그 경기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리와인드를 여러 차례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아니 그리고 그때 해프닝도 있었죠. 그 레퍼리 그 참 마음 좋게 생긴 그 할아버지 레퍼리인데, 아니 레퍼리 스톱이면 스톱이고 뭐 롭다운 룰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데 중간에 하도 맞으니까 놀래가지고 레퍼리가 라시아르를 이렇게 얼싸안고. 아마 그 레프리도 이게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도시에서 처음 하는 그 아주 가보니까 경치도 좋은 제주도에서 처음 한 데라고 갔는데 홈링의 선수가 뭐 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1라운드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너무 그냥 참혹하게.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당황했을 거예요. 그 주심도. 사실 끝났다는 모션을 한 다음에 안아주고 다시 붙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좀 너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자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레퍼리의 인간적인 면모가 네. 드러난 흔들린 거죠 이제. 그래서 정말 경치 좋은 데 가서 뭐 제주도라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여기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 타이틀 매치라 그러는데 그따위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심판도 당황을 했을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안타까운. 그리고 뭐 아웃복서는 우리 시대는 이제 김태호 선수가 정말 달군의 아웃복서였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스텝은 정말 어떤 시합은 보면 상대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을 정도로 빨리 맞습니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글쎄 세라노 뭐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홈링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으면 그 누구와 붙어도
뭐 좀 타이틀 획득 가능성이 높았고 사실 세라노와의 시합도 그 고비를 잘 해서 끝냈으면 끝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3회죠? 첫 삼회, 다운 다운 뺐을 때 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 세라. 그 다음에 7회였나요? 아주 그 예. 논스톱으로 로페모라는 거기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그 찬스를 놓치니까 이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나중에 자포자기가 된 거죠. 그런데 김태호 선수가 정말 그 아웃복싱의 규제 같았는데 아까웠고 그 뭐 이렇게 저도 뭐 계속 프로를 하겠다는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마추어로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김광민 선수가 그 다른 건 아니고 일부 복싱 팬들한테 약간 그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악역의 하고 이미지가 예, 된 게- 악역의 이미지가 있는 그 시발점이 제가 보기엔 김태호와의 4강전이었던 것 거기에 이어서 오영호와의 시합까지 오영호와의 해가지고 경기 예. 그 2연전 그 라이트급 이제 말하자면 도전자 결정전 4강전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으니까 김태호 정말 세련된 아웃복싱으로 김광민 선수를 이제 이렇게 상대해서 좋은 경기를 했는데 판정은 결과적으로 어그레시브 제너럴십에 앞선 김광민 선수가 가져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 인기 강타됐던 또 오영호 선수와 뭉개가지고 막 난전을 펼쳐가지고 그렇죠. 또 그 이기니까. 오영호 선수가 2단호 4강전에서 2단호를 3회 라이트훅 한 방으로 기절시킨 네. 그 임팩트는 정말 프로복싱 팬이라면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렇죠. 경악의 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김강민 선수는 약간 악역 이미지가 또 출세 시합이 구상모 선수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상모 선수가 정말 그 마스크도 좋고 정말 잘 나가는데 정말 악마같이 잡았어요. 그 거의 막 처참하게 이겼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김강민 선수의 평은 막 파이팅은 좋은데 주먹도 없고 결정력이 없고 막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와서 김강민 선수 시합을 보면 또 느낌이 좀 틀려요. 아, 근데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주 극명한 그 오영호 같은 아주 그 결정력 있는 펀처든지 아니면 구상모나 김태호 같이 아주 세련된 아웃복싱을 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좀 캐릭터였는데 요즘 와서 언젠가 기회가 있어 김상현 선수와의 시합을 보니까 그때 느낌하고는 또 김강민 선수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예.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투박하고 결정력도 없는데 뭐 난전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로 봤는데 지금 보면 또 약간 평가가 틀려지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김강민 선수가 잡았던 선수가 다 굉장히 인기 복서였어요. 구상모부터 시작해서 김태호, 뭐 오영호 다 굉장히 그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악역의 이쪽 배드가이 그런 이미지가 됐는데 요즘 와서 다시 한번 시합 볼 기회가 있어 봤는데 또 그때하고는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운이 좀 없는 복서죠. 사실 김광민 선수는 푸에르토리코에 갔을 때 세라노와의 경기가 열렸어야 돼요. 그 경기가 그 사라테 고메스와 같은 날 경기가 치러졌다면 아마도 그 김광민 선수가 세라노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그거는 좀 드는데. 김태호 선수도 서울에서 하기로 확정돼가지고 포스터까지 나왔다가 오기로 한 세라노가 안 오고 에콰도르로 날아가서 에콰도르에 그 35 먹은 그쪽 로컬 복서하고 1차 방어전을 그냥 해버리고 이유는 그 전에 홍수환 자모라 2차전이 76년 10월에 있었는데 77년 1월에 이제 예정이 되니까 4개월 후죠. 근데 한국은 그 안전 문제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다 거의 계약이 된 상태였던 것 같고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안 오고 에콰도르 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며칠 전에 이제 캔슬이 난 거고 네. 김광민 선수는 파이트 매치를 하러 그렇죠. 가서 당일에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그 당시에 세라노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얄미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90겐 욕구와 더불어 아, 2대 밉상이었죠. 네. 김태호 전에서도 그 이상한 신경전과 그 뒤통수 가격을 상습적으로 아니 그리고 그 파마머리가 싫었어 하여간 그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복싱 자체도 그 생긴 얄밉게, 것도 그렇고. 얄밉게 하고 그 기회주의자 같고 그 계속 도망다니다가 찬스 있으면 막 그냥 막 무자비하게 막 그냥 막 하고 하는 게 좀 얄미운 이미지였고 더구나 우리나라 김태호 선수, 오영호 선수도 이겼고 그래서 우에하라한테 KO 됐을 때 예. 뭐 우에하라도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고 일본 선수지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놈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스포츠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거를 왜냐면 우에하라가 당시에 나이가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입지전적인 우에하라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아마 거의 이제 빌라폴로와의 도전할 때는 굉장히 유망주로 도전했고 그게 8년 후였잖아요. 그 이제 후에는 그냥
우여곡절을 겪고 일본 챔피언도 했다가 이또하고도 뭐 뺏고 뺏기고 뭐 일본 타이틀 갖고도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하고 그 시합을 보고 있으면 그 일본 미국 캐스터가 웃어요. 기가 막히다는지 끝날 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정말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렸으니까. 우에하라보다 그 로저 메이와드한테 당할 때 보니까 그걸 정말 통쾌하다. 완전 막 비빌거리면서. 뭐 닭 잡듯이 쫓아다니니까. 근데 세라노는 그 얄미운 캐릭터였어요.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많았죠. 그 WBA가 세라노였고 WBC가 에스카레라였는데 같은 페르토리칸이라 뭐 그 라이벌 통합전 얘기도 꽤 있었는데 에스카레라 쪽을 많이 응원을 했죠. 그리고 복싱 스타일 자체도 에스카레라는 좀 호쾌한 면이 있고 좀 이렇게 쾌활한 캐릭터인데 거기에 비하면 세라노는 좀 음흉해 보이고 얄미워 보이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펀치라인에서 그 기사가 나는데 하면은 에스카레라가 이긴다고 나오고 그랬는데 세라노가 김태호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김태호 선수가 좀 많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렇죠. 김태호 선수가 선수 생활을 좀 연장을 해갔다면 좀 다른 커리어를 좀 썼다면 또 기억에 많이 좀 그 회자가 될 텐데 아까운 너무 일찍 아웃복스.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재훈 선수도 뭐 몇 번 거론을 했지만 굉장히 아까운 그렇죠. 인물이죠. 예. 그 어떤 때도 놓치고 기량과 스피드 정말 그 체급에서 정상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세계의 계획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 김영식 선수, 그다음에 장태희 선수도 그 아주 그 전형적인 아웃복서 스타일이죠. 장신이고 또 체형으로 봤을 땐 딱 아웃복서인데 이 선수도 상당히 공격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체형을 아웃복서. 아니 근데 최영갑 선수도 아웃복서. 최영 지금 말씀 예전에 못다핀 유망주에 나왔던 그 김정철 같은 선수도 사실은 아마추어 엘리트 출신이다. 키가 172 팬텀급인데 거기 또 아웃복서는 같은데 거기는 하는 거 보면은 거기는 최충일 선수과예요. 최영은 아웃복서인데 그냥 후퇴 모르는. 아니 맞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김정철 선수는 후커잖아요. 최충일 그렇죠. 선수는 그렇죠. 더 스트레이트지만. 그리고 뭐 김현치 선수도 굉장히 고급 아웃복싱을 했었어요. 그 아마추어 오래 해가지고 키는 작지만 아주 극단의 아웃복서, 그 엄라이트 아웃복서였는데 가드도 좀 이렇게 약간 오픈 가드로 해가지고 약간 아마추어 스타일이었.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웃복서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 좀 기본 특이한 복싱. 그럼 유형이네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후컨데 아웃복싱을 네, 한다. 아웃복싱을 하고 가드는 약간 이렇게 그 굳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그게 눈이 좋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드를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장점은 공격을 빨리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걸리면은 가드가 굳지가 않으니까 정말 그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눈이 좋아야 된다. 그 산체스 그러니까 살바도르 산체스가 지금까지 명복소로 회자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눈이 좋았고 그러니까 동체 시력이 좋은 거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게 아니고 동체 시력이 좋은데 그 김현치 선수도 아주 좀 특이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키가 글쎄 한 164? 5? 그러니까 주니어 라이트에서도 큰 키가 아니었는데 아웃복싱을 했고 뭐 오영호 선수와의 시합은 정말 극단의 인파이터와 극단의 아웃복서가 붙었던 시합이니까 했는데 뭐 나름 세계 타이틀에 아주 가까이 가고 도전을 했지만 뭐 아깝게 세계 정상에 못 올랐고 그래서 글쎄 우리나라 아웃복서의 대표를 뽑으라면 저는 서강일, 김용광 선수 아주 전형적인 그 정도. 김상현 선수 펀치 있는 아웃복서. 김상현 선수는 지금 봐도 굉장히 복싱에 매력 있어요. 네. 약간 사우스포에 약간 그 비스듬히 약간 쓰는 스타일 뭐 했는데 그 장발 휘날리면서 시합하는 거 보면 지금 봐도 상당히 그 매력 있고 시합 하나하나가 참 재밌게 했던 그 프라이어 시합 빼고 아론 프라이어 시합 빼고는 굉장히 재밌었던. 뭐 프로복싱은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구본정님은 아웃복서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선수랑 시합이 어떤 저는 걸로 기억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아웃복서는 저는 김용강 선수, 그다음에 최재원, 그리고 아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조인주 선수. 조인주 예, 선수. 네. 김용강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동양 챔피언 될 때, 한국 챔피언 될 때부터 이제 시합을 쭉 봤었는데 동양 챔피언 될 때 그 태국 나중에 유명우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 오유타나 오이타권 선수를 KO로 이기고
챔피언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주니어 플라이급으로 이제 챔피언을 이제 노리려면은 우리나라 양대 그 유명우 챔피언하고 장정우 챔피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플라이급으로 월장을 해서 솔직히 88년 7월달에 그 스탈라다랑 시합을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한 3대7 정도로 홈링 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웃복싱을 좀 뭐 나중에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챔피언이 뭐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뭐 그런 거는 뭐 패자의 변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그렇죠. 없고 그리고 또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 11개월 뒤에 태국에 가서 시합한 것도 사실 저는 이겼다고 보거든요. 태국에서 그렇게 잘 싸운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싸웠고 한 40분 거의 1시간 동안 링에 막 세워두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경기를 했고 그 바로 전 경기 일본에서 다마쿠마 선수하고도 아주 깔끔한 아웃복싱으로 이겼고 개인적으로는 또 높이 평가한 게 솔직히 태국 원정이었지만 저는 갤럭시한테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저도요. 그게 다운도 아닌데 막 다운으로 막 네. 하고 나중에 그냥 짜증나서 예, 포기하는 것 같죠? 그거 저한테도 포기했을 것 같은데 뭐 파울 주고 뭐 도저히 뭐 KO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예. 만약에 홈링에서 붙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2대 때는 그 알바레스도 사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아주 깔끔하게 알바레스한테도 다운도 이기고 주고받고 아주. 그래서 근데 의아한 게 그 김용강 선수는 태국 원정에서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을 그렇게 했는데도 왜 매번 태국에 가서 도전을 그렇게 거듭했는지 그게 기회가 좀 오니까 아니, 상대가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죠. 기회가 오니까 네. 복서로서도 또 이렇게 또 그냥 안 한다고 하기가 참 왜 근데 이제 김용광 선수는 원정전을 간다 그래도 잘하면 항상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있던. 예. 아니 플로엔치트 경기는 플로엔치트. 그 도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은퇴 상태였어요. 네, 그 그렇죠. 상태에서 이제 음. 콜이 와서 이제 네임밸류 때문에 갔던 건데 또 잘했잖아요. 네, 1라운드 다운도 뺐고. 뺐고 아주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노래방. 그러니까 김용광 선수도 수요일입니다. 김용광 선수도 뭐 체육관 하시고 얼마 전까지도 현장에도 자주 왔는데 일단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김용광 선수는 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게 복싱도 이게 무식한 스포츠가 아니니까 어차피 그 머리가 좋아야지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도 머리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그 기본 피지컬보다도 오히려 그 능력을 더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뭐 홍수환 선수라든지 그 이승훈 선수, 김용광 선수는 굉장히 그 두뇌 복서 뭐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김용강 그 치탈라타 그 도전전은 뭐 정말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정말 그 아웃복싱의 진짜 걔가 한국 아웃복싱의 진짜 그런 어떤 더할 나위 없는 승리 같았고요. 그 증거가 어떤 거냐면은 뭐 이렇게 치고 받아서 이긴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캐스터가 그걸 이제 물어보죠. 그 치탈라타가 이제 명챔피언이고 그리고 또 펀치 파괴력도 상당하다고 알려졌는데 막상 맞아보니까 어떠냐 물었더니 김용광 선수 대답이 12라운드 내내 거의 한 대도 안 맞아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정말로 이렇게 지능적이고 이게 스피디한 푸트워크와 그 날렵한 그 원투를 가지고 요리했던 사실상 다운도 한번 사실상 네, 있었죠. 예, 다운인데 카운터를 그렇죠. 이제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예, 뭐 더할 나위 없는 완승 이렇게 치고받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완승을 해서 뭐 저기 세 부신다 뭐 6, 7점 차로 완승을 거둔 그런 시합이 이제 그 일본 원정도 다마쿠마 그렇죠. 시합이 네. 큰 스파크는 없었는데 저는 시합 내내 굉장히 그 진짜 박진감 그런 서로 아웃복스를 하는데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예, 저는 돌고 아주 그랬던 시합이었던 정말 것 같아요. 그건 좀 명승부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뭐 판정도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나왔죠. 우리 입장에서 예. 굉장히 흡족하게 나왔고 예, 뭐 아주 정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판정에서 일본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안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의를 졌다고 인정했어요. 네, 일본. 제기하기도 않는데 정말 그 점수차만큼 이겼던 예, 뭐 아주 그리고 시합 자체도
그 아웃복싱을 서로 하지만 굉장히 그 긴장감 있게 봤던 뭐 채점이 정말 정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WBC 심판. 예, 제가 채점표를 이렇게 봤는데 그 10라운드까지 동점, 11, 12라운드를 김용광이 가져간 게 정확하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합은 뭐 끝나고도 다맞고마도 그냥 뭐 원 없이 싸웠다는 뭐 그런 네,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 김용광 선수의 시합은 아웃복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합은 아주 그 굉장히 지금까지 생각해도 굉장히 재밌었던. 팬들을 재밌게 해주는 시합을 많이 했어요. 아웃복싱이지만 네. 제일 졸전은 구스만전이죠. 네. 아, 정말 그거는- 이해할 수 예, 없는. 그거는 아직도 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중 조절 실패.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연습을 본인이 많이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이지만 그런데 그 그렇게 얘기한다. 백인철 선수도 그렇고 조인주 선수도 그렇고 그렇게 납득 못하는 경기를 어느 선수가 하는 배경에는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프로모터와의 그렇죠. 뭐 이게- 네. 그러니까 장정구 선수 이건 뭐 태업이지 태업. 예, 그러니까. 태업인데 그 장정구 선수 OBS에서 진행한 인터뷰 프로에서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정구 선수. 그러니까 신인왕전 때 자기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이름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영래 그렇죠. 사범이 예, 돈을 다 가져가고 자기한테 5만 원을 5만 주더라. 원. 예, 그 이상훈 선수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얼마나 이게 묵은 문제. 박조판 선수도 동아 프로모션과 그런 문제가 있었다 간신히 이제 봉합이 돼서 다시 했고. 그거는 뭐 백인철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물론 양쪽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선수 쪽에서는 항상 그 뭐 피해 의식이라고 하면 좀 적하지만 항상 자기가 그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게 점점 자기가 탑으로 올라갈수록 그 이제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는 자꾸 틀려지는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김용광 구스만 시합은 뭐 굳이 뭐 이렇게 태업이 아니고 나중에 구스만이 처음에는 경기하다가 나중에 막 신나서 맘대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맞으면 그거 태업이라고 쓰면 그거 다 맞을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그 시합은 정말 그 짜증나는 시합이라네. 그 구스만이 워낙 뭐 2급선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지만 그렇게 뭐 세계 타이틀 획득까지 할 만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그냥 막 신나서 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김용광 선수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지리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었는데 뭐 복서가 어떻게 매번 똑같겠습니까? 컨디션이 다 다르고 그날 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웃복서 그러면 재미가 없다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세계 무대로 호령했던 아웃복서들은 정말 좋은 시합들을 많이 보여줬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김용광 선수라든지 박찬영 선수도 뭐 아웃복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죠. 박찬영 선수는 저는 아웃복수로 네. 본다는 건 좀 반대입니다. 네, 그거는 박찬영 좀 선수는 애매하죠. 박찬영 선수는. 그 강순중 선수과, 그러니까 펀치력은 부족하지만 항상 치고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냥 아웃복서 딱 그렇게 생각나는 거는 뭐 김용광 선수라든지 조인주, 뭐 박찬목, 신희석, 뭐 이런 선수, 이창길, 뭐 이런 선수의 전형적인 우리나라인 서강일, 뭐 이런 선수의 전형적인 아웃복싱 선수였죠. 그래서 아웃복싱은 나름 또 이 인파이터한 틀리게 이겼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뭐 그렇죠. 이미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막 무지막지하게 이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어떤 스킬 있게 이기는 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했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외모로 봐도 아웃복서들이 좀 체형도 일단 좋고 뭐 준수하죠. 머리도 좋아 보이네. 좀그 외모를 지난 시간부터 많이 강조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댓글이 걱정스러운데요. 그런 건 아니지만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냥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클레버 복서라고 소위 세계적으로 불리는 선수도 인파이터한테는 별로 클레버 복서가 없는 것 같고, 그 뭐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가 클레버는 아니잖아요. 근데 휘테커는 인아웃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웃복싱을 하니까 뭐 두뇌 복싱을 한다 그러고 약간 그런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지 포먼은 어떻습니까? 조지 포먼은 그냥 하느님의 그 부름을 받고 하는 저거기 때문에. 조지 포먼은 당시에 그 학력이 가장 높았을 거예요 아마 그. 근데 조지 학사 포먼 출신이었고. 조지 포먼의 시합을 보면 이렇게 작전 세우고 그런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것 같고, 조 프레이저가 클레버 하지는 않잖아요. 알리는 목좀 클레버 복싱을 한다 그래도.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죠. 선입견인데 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외모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체형. 외형을 얘기하죠. 외형. 그 체급의 클레버 그 지미형 같은 타입이 아주 전형 같은데. 지명은 클레버가 아니고 잔머리지. 그런가요? 장꾀지 지명은. 꼼수죠 꼼수 지명은. 그래서 클레버하면 뭐 레너드라든지 아 레너드. 네, 그런 이미지죠. 이제 그러니까 요즘 대세 복서들은 거의 클레버예요. 요즘 무대가 좀 복싱이 재미 없어졌다. 메이웨더 영향이 평가를 하는데 그 2010년대 들어오면서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이토 마사유키 이기고 좀 WBO 슈퍼패더급 챔피언 된 저멜 헬링이라고 있거든요. 그 선수 시합하는 거 보면 클레버 같아요. 하는 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칼 프램턴을 은퇴시켜 버렸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주 또 센세이션. 그러니까 약세를 보면 또 아주 그냥 키우시냐 아주 맞죠. 큰 펀치를 내고 오가와가 세계 타이틀 결정하죠. 그럴 거예요. 네, IBF. 그래서 오가와도 이것도 번외 얘기인데 오가와도 일본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냥 허송세월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네.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뭐 일본은 지금 뭐 세계 타이틀 매치를 거의 지금 일본도 올림픽 오늘 시작을 했지만 못하고 그 무라타는 지금 방어전이 4번인가 연기가 돼가지고 에라 그냥 아예 연말에 골로프킨데로다 큰샵 한번 하자고 뭐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WBO 플라이급 챔피언 나카타니는 자국 방어전을 계속 계획하다 캔슬돼서 9월달인가요? 미국 가서예요. 예, 원정으로 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챔피언들이 좀 국내 시합을 못하니까 오히려 해외 진출 어떤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떤 그 모티브가 생기더라고. 해외 방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물론 뭐 좀 위험 확률도 있지만 그 대신 이기면은 이제 정말 그 진정한 세계 챔피언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고 뭐 이노우에는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그 세계 챔피언이 막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못해서 외국 나가고 막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빨리 하나 좀 키워보시지 그러죠. 근데 앞으로 한국 복싱에서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유형상 그 어느 쪽이 더 유력할까요? 그 아웃복싱 클레버한 아웃복싱 위주의 스타일이 좀 더 가까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인파이팅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사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면 한쪽의 개성만 가지고 세계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시대거든요. 예. 근데 국내에도 자질이 있는 선수들은 분명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계속 하지 않고 또 그만한 기회가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어쨌든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도 충분히 됐고 한 2, 3년 내에는 정말 세계 챔피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코로나가 딱 발발을 해버려서 지금 1년 반째 어쨌든 선수들도 고생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족 자체가 그 격기에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좋은 제목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속성이 없고 장래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 이제 중독 포기가 많고 그리고 일단 프로복싱은 자금력이죠. 자금력이다 보니까 큰 이벤트를 주최를 못 해주니까 이제 경력 면에서 굉장히 세계하고 글쎄 실력 차라기보다는 경험 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세계하고는 하고 사실 뭐 옛날같이 국제전을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끼리 하면 이제 그 정도 레벨에서 하면은 스타일이 뭐 이 스타일도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맥히니까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저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세계는 안 통할 것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선수로서의 어떤 모티브를 갖고 계속하는 지속성 그리고 이제 경험 캐리어에 대한 거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그러니까 자질은 좋은 선수가 많은데 그 외의 거를 뒷받침할 게 굉장히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이게 진정이 되면 복싱엠부터 해가지고 좀 국제전도 좀 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선수는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미래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세계 챔피언이 옛날도 어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는 없어졌지만 레벨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정도의 피지컬을 갖고 그 정도의 실력으로 때려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떻게 보면
얕게 시합을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아마 허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세계 챔피언도 흥분자라는 애는 같이 맞받아치다가 넘어가고 했는데 요즘에 세계 레벨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이제 신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우리도 시합을 주재면 플라이급 반탐급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통 라이트급부터 시작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중량급은 아무래도 구미 쪽보다는 좀 어렵고 경량급이 그래도 찬스가 좀 있는데 경량급은 선수층이 아예 뭐 거의 옛날에 비하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죠. 자, 이렇게 아웃복서로 시작한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테크니션 그리고 이제 또 믹스된 형태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3부 시간에 더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의 클로징은 코토바님께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재밌죠? 예, 이렇게 즐거운 복싱 토크 나눌 수 있어서 예, 저희 감사했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화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